이제 여러분들 지금 추미애가 굉장히 아주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복귀했어요. 매일같이 페북 활동하는데 장관을 때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그 기세보다도 더 강한 도끼를 품고 있어요. 지금 LH 사건이 딱 터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책임론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책임론은 추미애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검찰 책임론인데,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당신도 책임 있다 이거죠. 당신도 책임 있다 함으로써 지금 떠오르는 윤석열에게 이제 찬물을 끼얹는 전략이 바로 여권의 전략인데, 이게 전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3월 12일 날 페북을 통해서 내놓은 글을 보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거하고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다.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서 검찰 개혁에 정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LCT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다. 23년 전에 이영복 씨의 개발 특혜 사건을 희대의 부패 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이제 본인이었다. 이렇게까지 또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검찰은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서 이 이영복 씨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한 이영복 씨의 로비 의혹은 단순히 토착 비리를 넘어서 중앙 권력의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당시 IMF의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 비리인 수소비리 한보 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것, 검찰 책임도 상당히 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 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 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영복 씨의 사업수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서 97년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발했지만 감사원의 회부에 시간 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팀들은 이러한 추미애 의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합니다. 43명 고발건 수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딱 2명만 기소했는데 이 2명 기소한 것도 뭐냐면, 선순위 분양자들이 있는데도 43명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계약을 체결한 거. 이것은 주택법상의 약정 절차 위반이다. 바로 이걸로 인해서 LCT 관계자 2명만 기소했고 나머지 4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왜냐하면 절차를 위반한 위법 분양일 뿐이지 특혜 분양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수사팀들의 반박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추미애 또 망신당하거나 마찬가지죠. 예.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공수처장 김진욱의 이 최근의 이 행보에 관해서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 김진욱 그동안에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진 바로는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에 조금은 버텨줄 것으로 기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건, 김학의 사건이 딱 터져버리니까 이제는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면 몰수하기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겼지 않습니까? 넘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검사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로 넘겼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공수처로 넘기면 공수처는 수사진이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로 다시 재이첩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오늘이 아니네요. 이제 3월 14일 밤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거는 동아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소 자체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 네. 검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는 추가적인 필요한 수사만 하고 수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사건을 넘겨라. 그래서 공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공수처가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 걸 밝혔고 첨부 문건으로 그런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3월 14일 어제는 날짜상으로는 이제 어제죠. 입장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물론 수사처는 일단 단순 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한 거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대해서 수사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이라는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어제도 제가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으니 다시 돌려달라. 이 얘기를 한 것은 독점적 이 전속적 관할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첩을 했으면 사건 자체를 이첩한 거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공수처가 이 공소권만을 다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문항에도 맞지 않고 기존의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다 보니까 이 법조계의 반발도 있고요. 이 헌재로부터 사실상 이건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헌재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헌재에서는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기소권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첩 권한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장이 이첩 권한을 남용하면 사실상 경의 상위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그래서 공수처 설립 자체는 헌재 입장에서는 이것은 합헌이다. 그렇지만은 소수 의견으로 이첩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당시에 헌재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3명의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주장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 협력, 중립성 확보에 이런 문제가 관해서 이 과제가 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공수처가 권력 분립과 적법 절차의 원칙 면에서 우연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정하고 그러면서 우연적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첩 요청 권한이다. 그래서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 요청 권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 행정부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상호협력적 견제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 이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 협의나 조정 총로가 현 공수처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이첩 요청 권한을 말하자면 남용할 경우는 그것을 통제할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번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소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으니 넘겨달라. 이 주장이 바로 헌재가 우려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에서는 이 공수처가 요청하는 대로 줄 경우는 하급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법조계 대다수도 이것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잘못된 법 해석이다. 수원지검팀에서 수사도 하고 공소도 제기해야 된다. 만약에 공소권을 이 공수처가 행사하려면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진을 파견받아서 수사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원지검으로 사건 전체를 이첩한 다음에 공소권만 다시 넘겨달라. 그런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는 지금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특히 이 친문 세력들한테는 상당한 지금 이 셈법이 복잡해진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동영계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난번 대선 때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해가지고 결국은 비문으로 딱 가두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이가 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도 이 친문과 강성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일반 친문 세력들도 굉장히 지금 이러한 이재명의 과거 이력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차라리 지금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여권의 후보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볼 때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아요. 현재로서 보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으로 보이는데 이 이재명은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더 이러한 의혹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태우와 YS, 김대중과 그 다음에 노무현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노태우와 또 전두환 대통령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여권에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말하자면 오히려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들 둘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여권에는 바로 이런 보복 의지에 대해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여권으로 영입해서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도 더 좋은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치 보복 역사를 청산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 대권 행보를 밟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층으로 더 깊숙이 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오히려 지지계층의 확장성을 넓히는 데도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야권에 속할 것이고, 첫째로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제3의지대를 밟으면서 이 대선 후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힘 쪽으로 들어가서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론적인 전망과 달리 민주당 안에서는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보복 중단 선언, 딱 정치보복의 종식, 이런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와 전망과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만만하게 여권에서 사탕 발림 형식으로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제 두 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어공 출신 농식품부 차관인데요,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즉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물론 차관이 정무직인데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차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 박영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입니다. 부인이 바로 이 경기도 평택 신도시 인근 지역에 투기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평택 서부지역 최대 도시개발구역으로 꼽히는 화양지구하고 바로 인접한 곳인데, 쪼개기 투자가 본래부터 극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용한 법인은 농업회사로 되어 있지만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쭉 가지고 있다가 차관이 임명되고 나서 석 달이 지난 2019년 8월에 다시 매각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것을 사게 된 것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아마 교직원인 것 같아요. 주말 농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고등학교 친구가 대화 중에 이 땅을 권유받았다. 그래서 당시 집이 수원이었기 때문에 평택으로 주말 농장을 다니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매입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9년 5월 달에 청와대 비서관 임명 당시에 검증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그때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 매도가 안 됐다. 그래서 차관이 되고 나서 3개월 후에야 이것을 매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 해명이 어떻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래서 또 이 공무원, 그야말로 이제 최고위 공무원이죠. 지금까지 LH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논란이 얘기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제 14일 날 조국이 또 페북을 통해서
윤석열을 직접 정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울산 사건을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권과 캐디값을 세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구밀복검이다. 이렇게 지금 딱 비판하고 있어요. 구밀복검이라는 얘기는 구밀, 입에 꿀이 있긴 있는데 복, 검, 뱃속에는 칼이 있다. 이런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거야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무슨 말인가 생각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날 페북에서 2019년도 12월 윤 총장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시 이러한 윤 총장의 정치적 언동을 접하면서 옛날 말이 떠올랐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보도에서는 윤 총장이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송구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을 대통령을 겨누는 울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이면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 칼로 발탁되며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올랐다가 2019년부터 조국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 사건 등으로 수사를 뻗어가면서 현 정권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총장직을 던진 2021년 3월 4일 이전에는 정치와 거리가 먼 순정과 무욕의 검찰총장이었다라고 주장하냐, 꼬이 부답, 즉 그저 웃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의 동향을 보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제가 보기에 전위 대원으로 조국과 추미애가 계속 뜨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윤 총장의 여론 지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나 조국이 개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리고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확보해서 추미애 같은 경우는 차기 총리나 대권 주자로 뛸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의 말하자면 피해자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사실 없다. 계속 부인 일변인데 이런 재판 과정에서 이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SNS 활동을 계속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둘 다 우리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정치 행각이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비판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